네, 계속해서 static magnetic field죠. steady magnetic field 혹은 뭐 static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정작의 맥스웰 이퀘이션 두 번째 얘를 우리가 암페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맥스웰 이퀘이션 미분형 맥스웰 이퀘이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류밀도가 존재하면 자개가 그 지점에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성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전류밀도가 존재하면 전류밀도는 회전하는 자개를 만든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개 가우스 법칙에서 할 때 어떻게 되죠? 네, 발산을 우리가 부피적분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이버전스 시어리엄을 적용했죠. 그럼 우리가 컬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인테그럴 폼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스토크스 시어리엄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주죠? 전체에다가 오픈 서페이스를 생각해서 열린 면 S에 대한 면적분을 취해줍니다. 열린 면, 닫힌 면이 뭔지 아시죠? 열린 면이라는 거 이것처럼 테두리가 있는 면을 열린 면이라고 하고 구처럼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걸 닫힌 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면에 대해서 이 전체 미분형 방정식의 양변에다가 우리가 면적분을 취해주죠. 이 지금 컬이죠. 컬의 결과는 뭘로 나오죠? 우리가 스칼라이어 벡터예요. 벡터로 주어지죠. 벡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벡터 값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죠? 이 ds라는 벡터, 미소 면적 벡터와 이런 벡터 곱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 부분 이해되시죠? 얘가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얘가 만약 없으면 틀린 거죠. 틀린 표현입니다. 벡터와 벡터가 곱인데 이렇게 점이 없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좌변에서는 이렇게 둘러싸인 면이 열린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S에 대해서 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밀도 J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린 면에 대해서 미소 면 벡터와 내적해서 면적분을 이렇게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밀도의 정의에 의해서 전류밀도가 뭐였죠? 어떤 면에다가 여기를 지나간 전류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방향과 함께 이 면의 면적으로 나눠준 게 전류밀도였어요. 밀도였죠.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전체를 이쪽 방향으로 가는 순수한 양들을 다 면적분해주면 뭐가 나올 거야? 이 면을 뚫고 지나가는 총전류. 그렇죠. 총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변을 적분한 결과는 우리가 전류로 이 전체 면 S를 통과하는 전류 밀도들을 다 적분해 준 거니까 총 전류량 I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취해 줄까요? 스토크스 시어리엄을 적용해 주면 정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좌변이 뭐가 되죠? 좌변이 스토크스 시어리엄 적용해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회전하는 H의 값을 갖다가 회전하는 H의 값을 이 지점에서 회전하는 H의 값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다 회전하면 그 맞닿은 선에선 서로 다 상쇄돼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 면의 겉 테두리 닫힌 선을 지나가는 H의 총량을 순수하게 다 더해주는 거. 그죠? 그럼 뭐죠? 그 면을 둘러싼 닫힌 선. 그죠? 클로즈드 룹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선적분해주면 되겠죠. 선적분해주면 이 결과는 이렇게 스토크스 시어리엄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됐었죠? 우변은 이 서클, 그죠? 닫힌 선, 면 S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닫힌 선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를 통과하는 전체 전류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페어 법칙을 기억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 C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I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경로,
닫힌 경로와 I의 관계가 뭐예요? 이 I라는 전류는 닫힌 경로 안에 내부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전류는 전혀 무관해요. 이해되시나요? 요 I는 항상 뭐예요? 이 면이 뭐였죠? 이 면이 여기 C에 의해서 닫힌 면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결과를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고요. 얘를 암페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암페어에 우리가 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주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죠. 기둥 주체에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회전한다는 얘기죠. 회전하는 서키탈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서키탈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그림 표현해 보면 좀 더 명확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전류 I가 흐른다.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에 어떻게 된다니? 이 전류 I라는 건 뭐죠? 어떤 도선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편하게 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도선이 있고 이 전체 이 도선 안을 흐르는 전류 양을 총양을 우리가 전류 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전류 I라는 건 뭐예요? 요 도선 안에 흐르는 각각의 전류 밀도가 존재할 겁니다. 이 안을 흐르는 전류 밀도, 그죠? 이 면적에 대해서 나눠준 전류를 면적에 대해서 나눠주고 방향이 존재하는 전류 밀도 값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존재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면을 잡아요. 면을 잡는데 이 전류를 둘러싼 면, 이런 면을 잡습니다. 둘러싼 열린 면, 이 열린 면 오픈 서페이스를 S라고 하면 이 열린 면 S를 둘러싸는 폐경로가 존재하겠죠. 이 폐경로, 얘를 우리가 폐경로 C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폐경로에 대해서 이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류량 I와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폐경로 방향으로 이 전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이 폐경로 방향으로 자개의 순수 양들을 기여하는 값들을 다 더해주면 내부에 존재하는 폐경로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 밀도를 면적분한 총량 전류 I와 결국엔 같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로도 여러분들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자석 밀도의 자석 밀도의 폐경로 선적분은 결과는 그 경로로 둘러싸인 면을 지나는 전류의 총량과 같다는 것이죠. 총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이 전류를 예를 들어서 이 바깥쪽에 폐경로 바깥쪽에 전류가 역시 똑같이 존재한다. 다른 전류가 있다.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폐경로의
선적분한 자개의 양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이 폐경로의 바깥쪽에 있는 전류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를 총합한 것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이 폐경로 C를 돌아가는 H의 총양하고 그 선적분한 양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가 뭐냐? 이 I가 결국에는 이 폐경로 안에 존재하는 I고, 그래서 폐경로 위에 이 경로의 자개를 모두 선적분해주면 그 양은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의 총량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이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결국엔 어떤 전류가 존재하면 자개를 우리가 이제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전류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자개가 얼마의 값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뭐 직각좌표계든 원통형 좌표계든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이런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느냐? 암페어 법칙은 우리가 서킷탈로를 암페어의 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류 주위에 주위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둘러싸여진 폐경로가 존재하는데 그게 대칭적이어야 돼요. 주위에 대칭적인 폐경로 C가 존재하는 경우. C가 존재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자개를 구하는 경우. 폐경로 C 위에서 자개를 구하는 경우. 그래서 H가 이 폐경로 위에서 H 벡터의 크기가 자개의 크기가 경로 C 위에서 일정한 경우, C를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 일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H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H의 값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냐면 어떤 전류가 지나갈 때 그 주변에 대칭적인 폐경로, 적분경로 C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C 위에서 자개가 일정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기가 쉬운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들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 나온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다른 예제들을 몇 가지를 어렵지 않은 것으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고요. 우리가 도선에 균일하게 전류 I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선을 좀 확대해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도선을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도선이 존재하겠죠? 이 도선에서 전류 I가 이 도선 안에 이 각각 도선에 균일하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균일하게 흐르는 총 전류의 양은 우리가 I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총 전류의 양 I를 우리가 균일하게 놨을 때 이 면에 대해서 이 전체 도선의 면에서 I가 균일하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선 전체에. 원래는 어떻게 흘러요? 보통. 실제로는 우리가 도선이 있으면 전류, 즉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동하는 게 전류잖아요. 그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요? 내부가 아니라 대부분
네, 도선의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사실은 이 전체 테두리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도선에선 특수하게 전류 I가 균일하게 흐른다. 이런 도선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직각좌표계에다가 얘를 놓고 풀기가 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 자체가 원통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놔야 될 건 뭐냐면 원통형 좌표계를 가정합니다. 원통형 좌표계를 놓고요. 원통형 좌표계를 놓고요. 여기서 H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이 주변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지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지나면 이 주변에 뭐가 발생하죠? 네, 회전하는 자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을 할 텐데 이 값이 얼마냐? 이걸 계산해라. 각각의 위치마다 계산해라.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지나는 축을 우리가 Z축 위에다 놓고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편하겠죠. H를 구하기 위해서. 원통형 좌표계 우리가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에서 보려고 제가 앞에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원통형 좌표계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Z축이 이렇게 있으면 Z축이 있으면 원통형 좌표계는 어떻게 정의되죠? 원통형 좌표계라는 것은 이 지점을 지나는 원통형 좌표계는 우리가 전체 벡터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벡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Z벡터. Z벡터는 어떻게 되죠? Z벡터는 똑같아요. 직각좌표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Z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벡터가 있죠? 우리가 반지름 벡터, 반지름값, 반지름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Z벡터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거의 반지름을 우리가 로우라고 하면 이 로우 값 방향으로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로우 값 방향으로 나가는 원의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이 벡터를 로우 벡터라고 합니다. 그죠? 단위 벡터죠. 크기가 1인 방향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위치마다 계속 Z축의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요걸 우리가 로우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데요. X축에서부터의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X축에서부터의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파이의 각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의 각도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또 하나의 벡터는 뭐가 되죠? 파이 벡터가 되겠죠. 파이 벡터는 접선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파이 벡터라고 정의하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의 이 한 점을 우리가 좌표를 어떻게 놓죠? 이거의 좌표를 로우 값, 파이 값, 그 다음에 Z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파이,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Z는 XYZ 축에서 직각좌표계에서의 Z와 같지만 로우하고 파이는 반지름과 X축으로부터의 각도 파이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단위 벡터는 로우 벡터는 원통형에서 원의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고 파이는 접선 방향으로의 벡터를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 벡터를 우리가 파이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를 구하는데요. H를 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통형 도선에서 도선을 지나갈 텐데요. 이렇게 도선을 지나가는데 이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이런 도선을 지나갈 때 이런 도선의 내부에서도 자개가 생기겠죠. 내부에도 전류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부에도 자개가 생길 거고 밖에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도선의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선의 내부를 보면 도선의 내부 우리가 로우 값이 우리가 이 반지름을 우리가 놓을 텐데요. 반지름을 우리가 B라고 놔볼게요. 이 전체 반지름을 우리가 B라고 놔보면 도선의 반지름이 B라고 하면 우리가 로우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H를 관찰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의 좌표죠. 그래서 그 로우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B보다 큰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값이 B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원통형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b 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b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관찰하는 로우 지점에서 이 지점을 우리가 로우라고 하면 이 지점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지점에서의 h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로우 값을 만족하는 로우 값이 정해진 b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만족하는 어떤 서클 C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닫힌 경로 C1이라고 우리가 정해볼게요. 그래서 내부에 어떤 C1을 그려보는 거죠. 이 안에 내부에 C1, 이 C1의 이 지점에서의 H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로우 값으로 주어졌을 때 내부죠. 도선의 내부에 있는 이 지점에서의 C1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C1에서의 H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의 H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의 H는 어떻게 되죠? 이 지점에서의 H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H 값은 결국에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전류가 여기서 주어지는 전류는 이 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칠판을 나오는 방향,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항상 어떻게 되죠? 오른손 방향으로 전류를 둘러싼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하니까 실제로 자개는 이 각각의 지점에서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H는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이 지점에서도 얘가 H 벡터가 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H 벡터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H 벡터라는 거는 보니까 원통형좌표에서 접선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파이 벡터 성분을 갖고 있겠네요. H 벡터라는 건 항상 어떻게 주어져요? 우리가 H 파이라는 성분을 가지는 단위 벡터 파이를 곱해서 항상 파이 벡터 성분만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얘가 Z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H라는 벡터는 항상 원통형좌표기에서의 접선 방향으로의 벡터 방향만 가지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암페어 법칙을 여기다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 C1이라는 폐경로에다가 폐경로 C1에다가 얘가 폐경로고요. 경로 C1에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 줄 텐데요. 다시 얘기해서 암페어 법칙 뭐였죠? C1이라는 닫힌 선에 대해서 우리가 자개를 우리가 선적분해 주는 거죠. DL 미소 길이 벡터죠. DL은 C1 위에 있는 미소 길이 벡터와 곱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H 벡터 요 C1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전체 전류 I하고는 다르죠. 이 도선면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요 파란색 원 안에 들어있는 전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I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DL 벡터가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DL 벡터는 뭐죠? DL 벡터는 이 그림에서 C1 경로를 도는 방향으로의 미소 길이 벡터예요. 그건 어떻게 정해져요? 이 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에선 이쪽 방향으로 접선 방향, 이 점에선 이쪽 방향으로 접선 방향. 얘네들이 뭐예요? 이 값들이 전체가 다 각각의 점에서의 DL 벡터가 됩니다. 얘가 DL 벡터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다시 정리하면 DL 벡터도 역시 뭐죠? 방향이 어떤 방향만 존재하죠? 네, 접선 방향으로 도는 방향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원통형좌표기에서 접선 방향이고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크기는 뭐가 될까요? 그 파이 벡터의 크기는 미소 길이 DL이라고 우리가 하면 되겠죠. DL 벡터의 크기니까 그냥 DL이라고 하면 되겠죠. 얘 파이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곱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DL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DL은 우리가 길이 벡터죠. 미소 길이입니다. 미소 길이에요. 이 DL이라는 건 뭐예요? DL이라는 건 여기서의 이 원통형좌표기에서의 이 끝부분, 호죠, 호. 요 원에서 끝부분을 아주 조금 지나간 요 끝부분을 잘라서 만든 걸 우리가 DL이라고 합니다. DL의 길이죠. 미소 길이인데요. 그 미소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끝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떼서 보겠습니다. 떼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DL이란 길이는 여기서
이런 피자를 아주 작게 잘라서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얘를 크게 잘라보면 얘가 로우였고요. 얘가 로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크기를 DL이라는 길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로우고요.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이 값이 뭐죠? 원통형 좌표기에서 이 값을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했죠. 각도 파이인데 그 파이가 어떤 거죠? DL 값이 작으려면 파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로우 값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거죠. 이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DL 값이 굉장히 작은 길이가 되려면 이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맞습니다. D파이. 매우 작은 각도로 돌아간 미소 각도가 돼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DL 요 길이를, 미소 길이를 호의 길이죠. 이 호의 길이 DL을 원통형 좌표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로우 파이 Z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나왔어요. DL 요 크기를 D 파이 로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 호의 길이는 뭐가 되죠? D 파이가 우리가 요 호의 길이는 뭐가 되죠? 로우 곱하기 D 파이가 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표현해줘요? 전체의 각도가 2파이 각도니까, 각도가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로우 해주잖아요. 2파이 로우 되잖아요. 그거에서 D파이가 요거의 각도니까 각도 곱하기 로우 값을 취해주면 DL이 나오죠. 바로. DL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로우 D파이 파이 로우 D파이가 됩니다. DL의 벡터가 우리가 원통형 좌표기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거꾸로 하죠. 요 로우 D파이를 해주면 DL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단위 벡터 파이를 방향을 취해주면 DL 값을 갖다 우리가 요 DL 값을 원통형 좌표계로 표현을 해준 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DL 벡터에서 DL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원통형 좌표계에서 이렇게 길이 이 DL 값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이 DL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거는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여기서 직선의 길이잖아요. 직선의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DL과 로우 D파이가 만약에 작지 않다면 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값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 호의 길이와 직선의 길이가 같아지죠. 네,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DL의 길이는 이 길이가 굉장히 짧고 각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순히 호의 길이와 직선의 길이가 같아지죠. DL 직선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변과 우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값들을 실제로 H와 DL을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원통형 좌표계를 봐야 되고요. 얘를 원통형 좌표계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 DL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원통형 좌표계의 그런 좌표 그리고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값들을 암페어 법칙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네, 그럼 잠깐 쉬고 계속해서 그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